예, 잘하셨어요? 예, 예, 쉬는 시간에 떡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끝나시는 바람에 후딱 들어오니라 가지고 514쪽에 이제 가로번호 인근 지역인데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지역, 분석 지역인데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크게 세 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인근 지역이라는 게 있지요. 인근 지역. 네, 그다음에 이제 유사 지역이 있고요. 유사 지역이죠. 유사 지역은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사 지역은 뭐 여러 군데 있고, 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가장 큰 동그라미를 이 동일 수급권이다. 뭐 이렇게 부르죠. 동일 수급권이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먼저 볼게요. 용어 먼저 보시면 인근적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뒤집으면은 뭐죠? 인근을 뒤집으면 근린. 두 법칙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올 때 인이 된 거예요, 그죠? 근린. 그래서 이제 영어로 네이버후드 이웃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공법에서 제1종 근린, 제2종 근린 할 때 그 근린입니다. 우리 아파트 근처에 있는 것들 근린. 예.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다. 예. 그러면 우리가 평가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근데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32평짜리 저 상도동에 있는 거다. 그럴 때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최근에 똑같은 32평짜리가 얼마에 거래가 됐을까? 거래 사례. 수집해 봤더니 5억이다. 그러면 우리 집도 대략 5억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없을 거 있을까요? 있겠죠. 이런 걸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이러기 위해서는 거래 사례가 없어야 될 거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그래서 이 인근 지역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이 거래 사례를 수집할 수가 있죠. 대상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례 부동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근 지역 내에서 특별히 똑같은 32평짜리가 거래된 사례가 거의 없더라. 그럴 때는 사례 수집을 위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느냐? 유사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유사 지역은 일단 인근 지역과 같은 동네예요? 다른 동네예요? 다른 동네죠. 다른 동네인데 비교가 되려면 가격은 차이가 심할까요? 가격 수준이 비슷해야 될까요? 가격 수준이? 아까 우리가 지역 그럴 때는 가격 수준이라고 그런다 그랬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가격 수준이 비슷하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유사 지역이라 한다. 그럴 때 유사 지역은 우리가 사례를 많이 수집할수록 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사 지역이 한 개만 있다고요? 여러 개가 있다고요? 여러 개. 예컨대 우리가 상도동의 아파트를 평가한다. 이 지역을 제가 아주 잘은 모르지만 그러면 상도동 쪽의 아파트를 평가할 때 그 유사한 지역이 어디겠냐? 뭐 노량진동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가면 장성배기 쪽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유사지역이 없을 거 있을까요? 있겠죠.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럴 때 이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싹 다 포함하는 지역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그걸 동일수급권이라고 한다. 일단 용어 먼저 볼게요. 동일수급권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동일하다. 뭐가 동일하냐? 수요하고 공급이 동일한 권역이에요. 네. 그럼 수요 공급이 동일하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 많이 해봤지만 자 수요 공급이 있다. 그럴 때 동일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균형 가격 수준이 차이가 난다고요? 동일하다고요?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은요. 똑같은 32평짜리 아파트라면 똑같은 주거용이고 똑같은 아파트이고 주거 유형이 규모도 똑같은 32평이고 이렇게 똑같은 거라면 가격이 심하게 차이가 난다고요? 가격 수준이 비슷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례로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동일수급권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은 됐어요. 아까 인근지역이라면 대상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인근지역에서는 대상과 사례를 수집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인근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은 대상부동산의 가격에
가격에, 대상 부동산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다. 다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요? 직접이요? 직접 주변에 붙어 있으니까요. 또한 이 인근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과 밀접하게 대체 경쟁이 이루어지는 부동산을 말한다. 대체 경쟁이라는 거는 조금 이따 가격 지원 체크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체는 바꿔 쓸 정도로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차이가 심하다고요? 비슷하다고요? 비슷하다. 경쟁 뭐죠? 경쟁? 여러분 이렇게 경쟁을 하나요? 우리가 싸울 때 여기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꼬마가 있어요. 꼬마가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째려봤어. 그러면 또 이렇게 이 녀석 이놈의 자식이 째려보면 되겠어? 그럼 인사를 해야지. 이럴 수는 있어도 야 꼬마야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막 주먹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비슷한 덩치하고 비슷한 가격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체 경쟁은 결국 뭐냐? 가격 수준이 차이가 심하다고요? 비슷하다고요? 앞으로 대체 경쟁이 많이 나오는데 무조건 비슷하다고 하네요. 가격 수준이.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나중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도 할 거예요. 뭐 이런 인근 지역의 경계나 범위는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런 것도 할 건데 그런 건 조금 더 공부가 될 때 하기로 하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유사지역은 뭐냐?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는 다른 동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근 지역과 떨어진 다른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수집하게 분석하는 지역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끔 시험에 내기도 하는데 인근 지역에는 대상 부동산도 있고 사례도 있으니까 유사 지역에도 사례 부동산도 있고 대상 부동산도 있는 것이냐? 그러면 안 돼요. 아까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어떻게 부르기로 했냐 하면 인근 지역으로 부르기로 했죠. 바로 인근 지역이 아니면 대상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이없는 이야기인데 가끔 문제로 낸다 그 이야기예요. 또한 유사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인근 지역에 있는 부동산하고 밀접하게 대체 경쟁이 되는 거예요. 대체 경쟁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가격 수준이 비슷해서 비교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여기에 이제 조금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유사적을 판단할 때는 거리의 원근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해석해 볼게요. 이게 멀 원자이고 가까울 근자죠. 그러니까 유사적은 꼭 가까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멀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생각 드는 게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찌해야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평가는 가격을 구하는 거라 그랬죠. 가격. 그러니까 거리가 중요하겠어요. 똑같은 32평이라면 가격이 비슷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리가 좀 떨어졌어요. 여기가 이제 한강, 우리나라 한강이 이제 W자처럼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한강이라 치고 한강이고 여기는 이제 노량진이다. 노량진. 그래서 이게 인근 지역이에요. 인근 지역. 그럴 때 아까 이야기 드렸죠. 유사 지역으로 가까운 상도동도 있긴 있어요. 가격만 비슷하면. 또 저기 멀리 떨어졌는데 저 일산인데 일산인데 여기도 가격이 비슷하더라. 그러면 이 사례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그러니까 가격 뭐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가격 수준만 비슷하면 되는 거지. 거리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다. 거리. 유사지역은 뭐 반드시 반경 뭐 10km 이내에 있을 것 그런 거 없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거리 문제가 아니고 뭐가 비슷해야 된다고요? 가격 수준이. 그러니 평가는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 노량진 요거 평가하는데 뭐 제주도 놀러 간 김에 사례 수집해 와도 되는 겁니까? 뭐라도 한다면서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거는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거리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가격이 차이가 나면 정확한 가격을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멀어도 안 되겠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기 이제 인근적하고 유사적까지를 일단 또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수권 보죠. 자, 인근적입니다. 514점. 방금 알고 인근적의 개념인데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다시 뭐가 속한 지역이라고요? 대상. 그래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요인적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인근 지역의 부동산은 용도적으로 공통성이 있고 용도가 같고 그 이야기. 기능면 동질성이 있고 상호
상호. 뭐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대체 경쟁 관계가 존재하는 부동산이다. 그랬죠? 그다음에 가로 2번의 인근적인 특성인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인근적이란 거래 대상이나 평가 대상이 되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 네, 아까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인근지역의 지역 특성은 지역 내 부동산의 가치에 간접이요, 직접이요, 직접 영향을 주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죠. 그다음에 4번 인근지역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등과 같이 세분된 특정 용도에 제공될 것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건 별건 아니고, 자 이제 아까 그 위에하고 동그라미 1번이면 거의 끝난 건데,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인근지역을 이렇게 노량진 1동 이렇게 잡았어요. 노량진 1동에서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은 32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용도는 뭐예요? 주거용이죠. 주거 형태는 단독이 아파트예요. 아파트. 이걸 주거 유형 또는 주거 형태라 그래요. 규모는 몇 평이에요? 32평. 그렇죠? 그럼 이 안에는 32평짜리 아파트만 있을까요? 더 큰 것도 있고 상가도 있을까요? 다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적으로 정했을 때 이 안에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사례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단 말이냐? 용도가 똑같고 기능이 비슷하고 가격이 비슷한 것들만 골라낸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상가의 사례가 가격이 같다고 그걸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고 용도도 같아야 되고 기능도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32평짜리 아파트 중에서 사례를 뽑아내는 것이다. 이해하셨나요? 그런 이야기 지금. 그래서 그런 이야기다. 갈수록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지가 않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네,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방가로 4번의 인근지역의 생애주기인데 방가로 3번 경계 그런 건 나중에 한다 그랬으니까요. 생애주기인데 여러분 그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조금 이따가 넘어갑니다. 517쪽에 양가로 6번의 그래프 밑에 유사지역. 여기 보니까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에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인근지역과 그 지역적 특성이 용도적 경쟁 면에서 유사하여. 그러니까 지역 특성이 유사하대요. 인근지역과 가치 면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이다. 대체 그럼 비슷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근지역과 가치가 비슷하다 이야기죠. 특징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은 대상부동산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2번 유사지역의 지역 특성은 대상부동산의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어요. 당연히. 다른 동네가 간접적으로 주겠어요. 간접. 좋아요. 그 다음에 3번 인근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거리의 원금 문제는 아무 관계없다 그 이야기죠. 지리적 인접성 여부와 상관없이 용도면에서 인근지역과 유사하면 유사지역이 된다. 그러니까 용도 또는 가격 면에서 유사하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유사지역은 인근지역 내 사례 자료가 없는 경우에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례로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게 뭐란 말이냐? 유사지역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동일수급권이죠. 동일수급권은 이제 아직은 뭐 너무 어려운 이야기도 좀 있는데요. 그건 놔두고 할게요. 독립수권은 뭐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최원방권이다.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원방권이 뭐였죠, 여러분? 우리가 한계지 할 때 어제도 했는데 가장 먼 권역이다. 그러니까 사례로 수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권역이요, 가장 먼 권역이요, 먼 권역 이렇게. 그래서 이 동일수권은 인근 지역하고 유사 지역 등을 포함하는 지역이에요. 아니 만 그러면 안 됩니까? 뭐 여기 써놓은 거는 인근하고 유사밖에 없는데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기타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서 다른 말로 주변의 용도 지역이라고도 하죠. 우리 책에는 주변의 용도 지역이라고 돼 있죠. 주변의 용도 지역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과 유사 지역만 있다 그러면 안 되고 등이다. 이런 건 뭐 천천히 하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동일수권 내에 있는 부동산들은 똑같은 32평짜리 아파트라면 이 대상 부동산하고 밀접하게 대체 경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체 또는 경쟁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까 뭐였냐? 똑같은 32평 아파트라면 가격 수준이 차이가 심하다고요? 비슷해야 된다고요? 비슷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용도에 따라서 동일수권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런 건 나중에 하겠다. 주거지 상업지 이런 건.
그래서 자 동일주권의 범위인데 의 보시면 동일주권의 의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동일주권이란 평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번역이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 경쟁이 돼야 된다. 대상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2번 동일주권은 대체 관계가 적용될 수 있는 지역적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근적을 포함하며 인근적과 상관계는 유사적은 물론이고 주변의 용도적까지 포함하는 방역적 개념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례로 수집할 수 있는 가장 넓은 권역이다. 제가 말씀드렸고 그 밑에 방가로 2번에 동일시대 파악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이해 못할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놔두시고 뭐 안 중요한 건 아닌데 놔뒀다가 나중에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여러분 그 515쪽 한번 보세요. 515쪽. 515쪽 보니까 그 중간에 반가로 4번 있나요? 거기에 인근적의 생애주기라고 있죠. 그죠? 요거 간단하게 보겠는데, 인근적의 생애주기라는 거는 그 동그라미 1번 좀 확인해버리고 볼까요? 동식물에서 나타나는 생태학적 성수현상을 인근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적용하여 인근지역이 개발되어 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인근지역의 생애주기라고 한다. 별 이야기는 아니고, 생태학이라는 게 이제 생물이 태어났다가 생로병사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노쇠해졌다가 죽는 과정. 이와 같이 인근 지역도 변화하더라라고 보는 게 생태학적 관점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인근 지역의 수명은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은요. 요게 시험에서는 아까 이제 15개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많아요, 이거. 제가 이제 최근에는 세다가 말아버렸는데 최근 이전까지만 해도 한 16개, 7개 되니까 많습니다. 최근에 한 개 또 나왔구나, 사실. 그럼 17개, 18개네. 요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개가 좀 안 되고요. 요거는 그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한 7, 8개 정도 되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비중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보세요. 이거는 별거 없어요. 지금 이제 한 개 딱 남겨놨는데 용도에 따라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업지, 후보지, 이행지 이런 것들 범위를 어떻게 정할까 그거 하나 남겨놨는데 그거 들어가면은 요거는 그림 하나 외우면은 잊어먹을 일도 없겠어요. 이거 동그라미 하나 잘 그리면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동그라미 팍 그려가지고 눈처럼 2개 그리면 눈탱이처럼 죄송합니다. 눈탱이라 그래서 어쨌든 약간 저렴해지네 자꾸 이야기가 하죠. 그런데 인근지역의 수명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훨씬 쉬워요. 이거를 누가 이걸 외우고 말고 하겠냐? 얼마나 쉬운데. 보세요. 그 그래프를 잘 보면 그래프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래프가 최근 또 너무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근데 인근지역의 수명이라는 거는 이제 이쪽 정축이 지가입니다. 가격. 그럴 때 어떤 지역이 이제 새로이 신개발이나 아니면 재개발이 된다고 가정하자. 사실은 제가 조금씩 이야기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실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역이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서 새로 개발된다 신도시 땅값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땅값이 쫙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개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한동안은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할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너무 낡아져 가지고 한 4, 50년 되면 어떻게 되냐?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면 복잡한 시기가 와요. 이사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바닥으로 가더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성장기. 여기를 뭐라 그러느냐? 성숙기. 여기를 쇠퇴기. 여기를 천이기. 여기를 악화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략 전체 수명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약 80에서 10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이걸 이야기 드렸냐? 주거분리하고 여과과정 할 때 침입과 계승했잖아요. 그럴 때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야기 드렸던 것들이 혹시 기억이 나시면 생각 좀 해보시면 좋고요. 별거 없어요. 보세요. 이게 인간의 일생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인간도 지금 현재 한 100년 산다 그러니까. 게다가
인간도 왜 어른이 될 때까지는 대략 얼마나 걸리냐? 성장하는데 한 20년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뭐 꼭 기억할 건 없어요. 대략 15에서 20년 정도 돼요. 성장기가.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예. 근데 어른 생각, 사람 생각하면 돼, 사람. 요즘 애들이 좀 철이 빨리 든 놈들은 한 15이면 어른인 것처럼 하고. 예. 그러니까 이 성숙기가, 그럼 이제 어른 돼가지고, 돈을 아주 적극적으로 벌 수 있는 나이가 대략 20에서 25년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조금 있다가 이제 뭐, 무릎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은퇴. 예. 여기서 여기까지가 총 나이가 얼마냐? 40, 50대요. 그럼 사람도 40, 50대면은 멀쩡할까요? 무릎이 조금씩 아플까요? 그렇죠, 이제. 예, 조금씩 아프죠. 뭐 이렇게 조기 축구로 단련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돼. 그래서 무릎이. 그래가지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제, 아이고, 야, 뭐 그러면서 이제, 땅값이 좀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 하면 잘 보세요. 예. 요 정도 돼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야, 이거 뜯어 고쳐봐야 가격이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유지보수를 할까요? 포기해버릴까요? 포기.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이사 가버려요, 다른 데로. 그럼 막 복잡하게 이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침입과 천이할 때도 했지만 이질적인 요소가 처음 들어오는 걸 침입이라 그러고 완전히 차지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천이. 이게 천이에요. 그 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악화기로 가더라. 악화기는 완전히 최악이죠. 그래서 바닥으로 가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외울 필요가 없이 자 보자고요. 성장기 때는 지가가 느리게 상승합니까? 빠르게 상승합니까? 빠르게. 그래서 조금 조심할 건 있는데 지가 상승률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대로 성숙기에는 지가가 자고 나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가는 안정돼 있어요. 안정돼 있고 가격 자체가 제일 비쌀 때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랑 달라서 가격이 최고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최고라고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속이려고 그런 거니까. 이쪽 성장기는 뭐가 최고라고요? 상승률이 최고고. 이쪽은 뭐가 최고라고요? 가격 자체가 제일 비싸고. 이해하신 거죠? 이거 말고는 속일 것도 없어, 제가 볼 때는. 예. 두 번째로,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새로 개발될 때 아니냐? 개발될 때이니까, 투기 또는 투자가 활발할 때죠. 이때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입주하는 사람들은 신도시에 입주하는 게 주로 노인분들이에요. 젊은 층이에요. 젊고 교육이 잘 된 분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다. 입주하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 이걸 이제 우리가 여가 과정으로 설명하면 뭐라 그래야 되느냐? 원래 시골 분들이 계셨는데 원주민들 참 죄송한 표현일 수 있는데 시골 분들이 조금 못 산다 치자고요. 도시보다는 싸니까 땅값이. 그런데 도시민들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소득수준이 낮아진 거예요. 조금 높아진 거예요. 높아졌죠. 그래서 상향 여가가 활발한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까지 외울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맨 위에 1번 빼고는. 성숙기, 이건 더 할 거 없죠. 이거는 가격이 최고라 그랬죠. 지역이 안정돼 있어요. 지역이 안정돼 있다 보니까 이때는 인구의 유동이 거의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딱 지금의 일산과 분당이 요 대목에 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일산은요, 혹시 일산에서 오신 분 계시면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약간 뒤쪽에 있습니다. 일산은 내일 모레 이제 쇠퇴교를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분당은 아직은 중간 언저리 근처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분당의 특성이 계속 지리적으로 넓어지면서 계속 초과 개발이 됐어요. 최근에 판교까지. 그러니까 아직은 활력이 죽지 않았어요. 물론 일부는 이제 재건축을 할 겁니다. 거기도. 거기도 좀 심각한 데가 있어요. 구조가 막 농작도 못 들어가는 뭐 그런 구조니까. 분당. 농장 못 들어가요. 막 유리창 다 뜯어내고 유리창 다 걷어내고 그리 넣어야 돼요. 이 좁아가지고 현관이 옛날 거라 뭐 불편하죠. 가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인구의 유입이 거의 없는 때이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강할 때고 아주 생활 환경이 좋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거의 안 가요. 그러니까 지역이 안정돼 있죠. 그래서 이걸 안정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상향여가니까 이제 고소득층이 주로 살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대략 한 4, 50년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는 이제 지가가 하락하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유지 보수비가 급등할 때 급등. 다시 말해서 이렇게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이제 뜯어 고칠 거 천지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옛날 같을 때 이럴 때는 단지 전체 페인트만 살짝 바꿔 칠해도 가치가 꽤 올라가요. 그런데 이쯤 돼버리면 4, 50년 되면은 페인트를 바꿔 칠했다고 가치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면 더 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좀 억진데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샤시가 보니까 완전히 썩었어, 샤시가. 그런데 뺑기는 막 반질반질하게 완전 새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 좋겠어요? 이상하겠어요? 그 이상하지. 저건 뭐냐 대체? 뭐 그런 느낌 들죠. 방충망 구멍 다 뚫려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유지보수를 써봐야 어차피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수선을 포기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서히 재개발을 고려하는 거예요. 시작. 그다음에 이때부터는 하향 여과가 시작되는 단계. 시작.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침입. 하향 여과가 활발하다고 시작된다고요. 시작. 이걸 우리는 여과 과정에서는 침입이라고 했던 거예요.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만약 이때 재개발이 되면은 이 지역은요, 여기서 일생을 마감해버리고 여기서 죽고 새로이 태어나는 겁니다. 아까 인근지역의 수명이 시작될 때는 신개발이나 재개발이 될 때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일찍 끝내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천이기로 가죠. 천이기 때는 이 그래프 보니까 땅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뭐 올라갈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징인데, 가격이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락. 근데 때로는 상승하기도 해요. 상승. 어째서 그러냐? 이때는 막 저소득층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사를 나가는 집이 10집이라면 이사 들어오겠다고 막 와가지고 찾고 그런 사람들이 뭐 만만하니까 가격이. 그런 사람들이 50집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만 할까요? 잠시 올라가기도 할까요? 올라가죠. 이때는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이 활발하니까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수요가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조만간에 재개발 되면 돈 좀 되지 않을까? 이 동네? 아니면 뭐 재건축 되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때는 하향 여과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활발할 때, 활발. 그러니까 이제 뭐 막 많이 밀고 들어온다. 그래서 이때 재개발이 되면 역시 여기는 수명을 마감하고 새로운 지역이 되죠. 성장기. 그런데 재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단 말이냐? 악화기로 간다. 악화기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땅값이 비쌀 때요. 제일 쌀 때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가격이 최저죠. 가격은 최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재개발의 마지막 단계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재개발을 우리나라는 땅을 버리지는 않죠. 재개발을 하는 마지막 단계 뭐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랑 좀 달라요. 인근지역의 수명이 이제 뒤가 부동산 반기기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반기가 뭐냐면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실제로 땅이 넓으니까 뭐 동네 가다가 뭐 대충 뭐 너무 이게 뭐 개발해봐야 별 실익도 없고 그래. 그러면 그냥 버려버리고 다른 데 가버려요 다. 그러니까 뭐 폐허가 돼 있는 주유소도 있고 그러는 거죠. 영화에 보면. 그래서 그런 데서 영화를 찍었겠지만 그죠. 예. 그래서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영화만 봐가지고. 예.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개발되면은 어차피 이제 그 새로운 지역으로 변모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프의 모양하고 내용을 같이 매치해서 본다면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거의 맞출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기 어떻게 보시냐 하면 516쪽으로 가셔서 성장기죠. 그래서 어떤 적이 세력이 성장하는 시기에는 대략 15에서 20년을 했고 대부분의 교육 수준이 높고 젊은 계층이 많이 유입되고 이 시기에는 퇴근한 인구보다는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다.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미음번에 지역 내 공간 이용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니까 투기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겠다 그 이야기죠. 입지 경쟁도 치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성숙기죠. 그 성숙기에는 이번에 보니까 부동산 가격 지역 기능이 정점에 도달하여 지가는 최고 수준이 되고 안정 또는 가볍게 상승하기도 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안정돼 있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지역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최고로 높고 지역 주민의 유동이 적고 입지 경쟁도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거의 움직이지 않은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다음에 쇠퇴기로 가시면 지역이 쇠퇴하는 시기로 대략 4, 50년 정도고 니은번 집값수는 대체로 하락하고 고소득층은 이 지역을 떠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보다 낮은 주민들이 이주오더라 그래서 다른 말로 디귿번 하향 여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리을번에 쇠퇴기에 재개발하지 않으면 다음 천익이 악화기로 진행하고 재개발되면 새로운 성장기가 돼서 전혀 다른 지역이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이제 천익이죠. 기업번호 쇠퇴기에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존의 건축 상태를 그대로 유지선에 갈 경우 도래하는 단계로 재개발을 위한 과도기이다. 그랬고 이제 재개발이 활발한 시기다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활발한 주민 개체로 지가가 가벼운 상승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가 상승률은 좀 떨어진다. 지가는 하락하는 거죠. 여기요, 여러분. 여기 그림 보니까 대세 상승기예요, 하락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표현이 조금 이게 복잡한데 대세 하락기고 때로는 조금 올라간다. 수요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올라가지만 그 떨어지는 건 맞다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대급번에 하향여과 현상이 보다 활발해요. 쇠퇴 현상이 급격히 진행된다 그랬고 다음에 이제 악화기죠. 지역이 소유자들에 의해 포기되는 기간으로 떠돌이 노동자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사람들이 유입된다 그랬죠. 그래서 약화기 때는 이제 가장 약화된 단계이고 많이 버리고 가기도 한다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범죄 방화가 보통이고 폐차가 널려 있고 슬럼기 직전 단계이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보기는 어렵죠. 우리나라에서 언제 막 방화하고 폐차 막 차 버려버리고 완전히 비어 있는 동네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 이건.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옆에 이제 그 그림 보니까 굉장히 잘 그려져 있는데 문제가 이제 외우는 데는 조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두 번 더 들어보시고 지금 거기다 그리면 이제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한두 번 더 들어보신 다음에 이렇게 선을 굵게 그리세요. 그냥 형광펜으로. 이해하셨어요? 형광 쫙 이렇게. 남자답게 그냥. 이게 뭐야 이게 곡선이 예쁘긴 하지만 이건 이제 편집자들이 이렇게 예쁘게 그리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521쪽으로 가십니다. 거기까지 다 했어요 이제. 521쪽에 가시면 5번에 부동산 가치 가격 재원칙이다라는 거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앞쪽 지금 이제 평가 전반부를 하면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던 게 이거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다음에 여기 인근적 유사지역 동일 수권, 그다음에 인근역의 수명 이렇게 세 가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치 재원칙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가치 재원칙이라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이게 지워도 되죠. 상당히 까다로운데 왜 까다롭냐 하면은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유는 우리가 평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까다로운 거예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처음이 고통스럽죠.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자연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듣다 보면. 그래서 약간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가치 재원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 13가지를 주장해요. 미국은 이제 11가지를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과 약간 다른데 우리나라 시험을 대비하는 거니까 당연히 13가지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걸 그냥 외운다. 왜냐하면 이해 못해요. 평가 3방식을 안 했는데 3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가격을 거는 원칙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나중에 이해가 된 다음에 외운다고요? 그냥 외워버린다고요?
그냥 외워버린다. 예? 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지금 2달 만에 처음이에요. 뭐 그냥 외우자 그런 이야기는 진짜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책에 있는 그림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외우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다시 제시할 테니까 이렇게 그냥 외워버린다. 그래서 최주효용의 원칙을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의 가운데다 놓고 그래서 이제 쉬기 전에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그림을 좀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쉴까 싶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노트에다가는 이제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만은 여기 예측과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측과 변동의 원칙은 최주효용을 판단할 때 시간과 관련되는 원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바탕이 되는 원칙이다. 또는 토대가 되는 원칙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란 색깔은 굳이 외울 건 없어요. 지금 제가 이제 외울 거는 노란색 아니면 빨간색으로 쓸게요. 예.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다. 결론은 체감한다는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수익 배분.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이다. 이래서 이 4가지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도 하느냐. 최유효 이용을 판단하는 내부적 구성 요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내부. 그러니까 부동산 내부 구성을 따지는 거다. 그 다음에 반대로 외부적 구성 요소가 있는데 경쟁의 원칙이 있고 적합의 원칙이 있고 외부성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경쟁, 적합, 외부성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3개를 우리가 또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대상 부동산의 최주효용을 판정할 때 외부 요인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다음에 경쟁의 원칙과 함께 시장에서 관련되는 원칙이 있는데 그걸 수요 공급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이제 우리가 뭐 인근적 유사적 할 때 많이 보셨는데 항상 대체 경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대체 원칙도 경쟁과 함께 시장에 관련되는 원칙이고 대체 바꿨다는 이야기는 결국 뭔가를 포기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기회비용은 우리가 포기한 것 중에 가장 아까운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외우느냐. 자 이제 보세요. 별거 없어요. 일단은 구조 먼저 하자고요. 구조. 자 최유형은 항상 중심입니다. 13개 가격 재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최유효용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가운데 놓고 이쪽 시간과 관련되는 원칙 그럼 이제 예변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변. 그다음에 내부 관련되는 거 그럼 이렇게 외우세요. 수, 기, 균. 그래서 여기는 수, 기, 균이에요. 균은 균인데 뭐 무슨 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수수기 균이라고, 수수기. 몰라. 아무튼 뭔 균이래. 균 뭐 별로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균. 좋아요. 반응이 없으니까 빨리 쉴게요. 외부랑 관련되는 거는 경적외. 그러니까 꼴랑 별것도 없어, 이거. 적외. 제가 지금 제시한 건 달랑 3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예변, 최유형을 중심으로 예변, 수기균, 경적외. 끝났어요. 다시 최유형 중심으로 예변, 수기균, 경적외. 이해하셨나요? 경쟁과 함께 관련되는 거 그러면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대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체가 그러면 이제 기회비용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격 재원칙이라는 게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이 되는 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평가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느냐.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아까 사실은 읽었는데 느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가치를 평가할 때는 항상 최유효용을 전제로 한다. 그런 걸 가치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를 평가할 때는 전제로 삼아라. 이렇게. 예측의 원칙은 미래에 대한 예측하에서 가치를 구해라 그 이야기인데 특히 수익 방식에서 순소득이나 환원 이율은 미래 발생할 소득 또는 미래 위험을 고려해서 구하는 이율이 환원 이율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환원율을 구할 때는 예측의 원칙에 따라서 구한다 그 이야기고, 그다음에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는 건 늘 고정돼 있을까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할까요? 변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가할 때 도대체 그 3억이라는 게 언제 기준이냐? 에? 어제 기준이냐? 1년 전 기준이냐? 아니면 2020년이란 이야기냐? 이렇게 평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시점을 설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기준 시점이 결정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나중에 이제 평가에서 시점 수정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수익 체증 창업의 원칙은 계속 투자하면 수익이 체증하다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체감한다는 이야기고, 시험에서는 별 의미 없고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 수익이 배분되는 순서에 따라 우리가 평가한다면 토지 이 잔여법이라는 거를 쓸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건 토지잔여법의 이론적 근거이다, 또는 건물잔여법의 이론적 근거이다, 또는 수익분석법의 이론적 근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와 이거 안 보이겠다. 수익 분석법 의 이론적 근거이다. 많이 어렵죠. 지금 아까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거 배운 적 없잖아요, 지금 아직. 이거는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안 배울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잔여법까지 들어가면은 여기 잔여해 있지 않고 집에 가버려. 잔여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평가사 애들이 이제 이런 데서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이 각 방법의 식을 유도하고 계산하고 막 아무튼 별의별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하면 된다. 뭐 이거 환원율도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기억 일단 나오니까 뒤에. 기회의 원칙은 추가 투자의 이 적부를 판단하는 중심이 되는 원칙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사실은 이제 이 네 개가 다 추가 투자랑 관계가 있어요, 실은. 그래서 이창석 교수 같은 강남대에 계셨던 원로 교수가 계신데, 그분은 네 개 다 기획은 다 추가 투자랑 관련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회의 원칙이야말로 추가 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균형의 원칙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려면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 가치가 떨어진다. 이 차는 가치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감가라 그래요. 감가. 가치가 내려갔으니까 지금가의 감가예요. 감가. 그래서 이 균형의 원칙은 결국 이 기능적 감가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기능적 감가, 기감가만 쓸게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할 때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그랬고,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쓸게요, 이제. 그래서 여기는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하고 관련이 있는 원칙이다. 우리가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려면 외부 환경하고 적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은 다 죽어지는데 막 자기 혼자 쓰레기 처리장 만들고 그러면 되겠냐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적합해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가치가 팍 떨어지는데, 그럴 때 감가는 경제적 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외부성 원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아시는 건데, 외부 불경제. 예컨대 우리 동네가 이제 아주 훌륭한 주거지였는데 어느 날 쓰레기 처리장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은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고요? 뚝 떨어진다고요? 그게 감가죠. 감가. 뭐 제가 잘못해 떨어진 거예요? 외부 환경 때문이에요. 그런 걸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나중에 설명될 겁니다. 경쟁의 원칙은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수요 공급의 원칙은 가격의 이중성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대체의 원칙은 3방식 성립의 이론적 근거이다. 3방식 성립 근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중에 여기다 이제 조금 더 뒤집어 씌울 텐데, 이제 그거는 아주 나중에 뭐 나중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할 텐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생각인데, 여러분 가능하면 아까 이제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냥 외우는 게 낫다 그랬으니까요. 이거를 그냥 하나 그려가지고, 아니면 뭐 요즘 핸드폰 찍어가지고 그냥 출력해도 출력 잘 됩니다. 조금 어두워서 그렇지. 그래서 출력해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그냥.
아니 뭐 그냥 밥 먹을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외워지고 그래서 이제 외우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맞추지 않으면 잘 안 외워집니다. 최유효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는 예측 변동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수수기균이고 세 번째는 경적외고 나머지는 네 번째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이용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관련제 원칙이라든가 이렇게 외우는 게 암기가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 각 13가지마다 직접 관련, 간접 관련되는 원칙들이 몇 개씩 있어요. 그거 어떻게 다 외워? 26가지를. 예컨대 최유용과 직접 관련되는 원칙 그럼 예측과 변동과 기회비용. 그다음에 경적, 외, 수수, 기균은 직접 관련이고 간접 관련 그러면 수요공급과 대체야. 이거 어떻게 외울 거예요, 이거? 얘랑 직접 관련된 거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나머지는 간접이야. 어떻게 외우실래요,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물론 잘 안 내거든요. 안 돼 또 총 맞고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버리면 어쩔 거냐? 그럼 맞추지 말아야 될까요? 맞춰야 될까요? 그렇죠. 이 그림은 맞출 수 있어요. 대략.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지만 한 90%는 해결돼요. 그러니까 장점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 쉬셨다가 뭐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뵐게요.